안녕하세요. 소리 넘어 마음을 깨우는 소리 씨앗의 신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권의 2부 중 9장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의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결혼을 선택했던 스칼렛은 전쟁 속에서 남편을 잃고 이제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삶의 한가운데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하게 그녀를 압박해 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한 남자, 레트 버틀러. 이 9장에서는 스칼렛 그리고 멜라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레트 버틀러가 보여주는 두 얼굴이 인상적으로 펼쳐집니다. 스칼렛에게는 도발적이고 능청스러운 남자. 하지만 멜라니 앞에서는 뜻밖의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또 다른 모습. 같은 순간 다른 태도. 그 미묘한 차이 속에서 감정의 결은 더욱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너지고 버티고 다시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끝내 사라지지 않는 욕망과 사랑. 인간의 본능에 대한 서사입니다. 바람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작품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그 격정과 긴장 그리고 미묘한 감정이 흐르는 9장의 한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훨씬 떨어진 건너편 입구 근처에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서성거리며 스칼렛의 그 심상치 않게 반짝이는 눈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스칼렛이라는 것을 알자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만 여전히 그녀가 토라진 반항적인 표정으로 곁눈질을 하고 있는 것을 지그시 지켜보았다. 이윽고 어떤 남자에게도 곧 그것이라 알아차릴 수 있는 상대를 찾는 눈빛을 그녀에게서 발견하고 그는 혼자서 싱긋 웃었다. 그 남자는 고급 정장 모직옷을 입고 키가 컸으며 가까이 서 있는 장교들 위로 두드러지게 솟아있었다. 어깨는 넓었지만 허리로 가면서 몸짓이 차차 가늘어지고 바니시치를 한 부츠를 신은 발은 이상할 만큼 작았다. 주름 잡힌 아름다운 와이셔츠에 바지를 멋부리듯 굽 높은 부츠에 바짝 졸라맨 검정 일색인 복장은 그의 몸매나 얼굴과 어쩐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주 멋있고 빈틈없는 복장은 하고 있었지만 그 유연하고 늠름한 육체엔 강건한 골격과 위험한 그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런 육체에 멋쟁이 옷을 입혀놓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머리칼은 새까맣고 검은 콧수염은 짧고 조그맣게 다듬었는데 옆에 있는 기병 장교들의 용감스럽게 위로 삐쳐올라간 콧수염에 비하면 마치 외국 사람 같았다. 얼핏 보기에 정력적이고 육체적 욕망을 수치로 느끼지 않을 만큼 체력이 왕성한 남자로 보였고 사실 또 그랬다. 태도 역시 자신에 넘치고 불쾌한 느낌이 들 만큼 사람을 깔보는 점이 있고 스칼렛을 지그시 쏘아보고 있는 그 대담한 눈에는
아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시선을 느끼고 스칼렛은 살며시 그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는 얼굴이다 하는 예감이 들었지만 얼른 누군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요 몇 달 동안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준 사람은 그 남자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녀도 기쁜 듯 미소를 던졌다. 그는 약간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답례를 보낸 그녀는 남자가 고개를 들고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특징 있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곧장 다가오는 것을 보자 당황하여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누구인지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벼락에 맞아 온몸의 감각을 잃은 듯 우뚝 서 있는 사이 남자는 군중을 헤치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가 정신없이 몸을 돌려 휴게실로 뛰어가려고 하는 찰나 치마가 매점의 못에 걸렸다. 힘껏 와락 당기는 바람에 치마가 찢어진 순간 남자는 어느새 옆에 와 섰다. 실례? 하면서 남자는 몸을 숙이고 옷자락을 못에서 떼주었다. 당신이 저를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하라 양.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기분 좋게 귀에 울렸다. 아름다운 액센트가 있으며 아주 밝은 목소리로 기묘하게 느릿한 말투를 쓰는 데다 찰스턴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애원하듯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전번 만났을 때의 수치로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새까만 두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무자비할 만큼 재미있어하며 일렁이고 있었다. 이 세상에 사람도 많건만 아직도 악마처럼 마음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애슐리와의 장면을 목격한 저 무서운 인물이 이런 곳에 모습을 나타낼 줄이야. 젊은 처녀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점잖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능청맞고 뻔뻔스러운 악한, 자기를 숙녀가 아니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함부로 짓거린 비열한 사나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멜라니가 고개를 돌렸다. 스칼렛은 난생 처음으로 이 시누이의 존재가 고맙게 생각되었다. 어머, 당신은 레트 버틀러 씨가 아니에요? 멜라니는 조그만 소리로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당신을 뵌 것은 당신의 약혼 발표가 있었던 행복한 날이었죠? 그는 상대의 말을 받아 대꾸하며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 일로 찰스턴같이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일부러 오셨나요, 버틀러 씨? 시시한 장사일이 있어서 윌크스 부인. 앞으로는 가끔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들여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처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손을 써야만 돼서요. 들여오신다고요? 말하면서 멜라니는 이마에 약간 주름을 지었으나 곧 황급히 기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어머, 그럼 당신이 곧잘 소문에 들리는 유명한 버틀러 선장님이셨군요. 저 봉쇄망을 뚫는 여기 계신 아가씨들은 모두 당신이 들여온 옷을 입고 있답니다. 스칼렛, 대단하죠? 어머, 왜 그래요? 어지러워요? 언니, 앉아요. 스칼렛은 의자에 앉았다. 몹시 숨이 차서 코르셋의 끈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았다. 아, 어쩌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을까. 이 남자를 또다시 만나는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다. 그는 스칼렛의 검은 부채를 카운터에서 집어 걱정스러운 듯 부채질을 해주었다. 지나치게 염려해준다 싶을 만큼 점잖은 표정이었지만 그 눈은 여전히 재미있다는 듯 춤추고 있었다. 여긴 참 덥군.
그는 말했다. 오하라 양이 정신을 잃게 될 만도 한데 창 쪽으로 모실까요? 괜찮아요. 말하는 스칼렛의 어조가 너무나 난폭했으므로 멜라니는 눈을 크게 떴다. 이분은 이제 오하라 양이 아니에요. 멜라니가 말했다. 해밀턴 부인이에요. 제 올케랍니다. 멜라니는 스칼렛 쪽을 향해 힐끗 다정한 눈길을 던졌다. 스칼렛은 버틀러 선장의 거무튀튀한 해적 같은 얼굴 표정을 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두 분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군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건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인사치레였지만 그가 말하자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었다. 부군들께서도 물론 오늘 밤 이 즐거운 모임에 오셨겠지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만. 제 남편은 버지니아 전선으로 나가셨어요. 멜라니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하지만 찰스 오빠는 목소리가 끊겼다. 제 남편은 병영에서 돌아가셨어요. 스칼렛은 냉랭하게 말했다. 마치 시비를 거는 듯한 어조였다. 이 남자는 언제까지 치근치근 눌러붙어 있을 작정인가. 멜라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선장은 예의 없는 말을 했다는 태도를 지어 보였다. 이거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전혀 남인 제가 올리는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멜라니는 반짝 빛나는 눈물 속에서 그에게 미소를 지었으나 스칼렛은 맹렬한 분노와 어떻게 할 수 없는 증오로 심장이 물어뜯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다시 번지르르 한 말. 이런 경우면 을에 누구든지 하는 평범한 인사치레를 했건만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면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 되었다. 놀리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찰스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나이는 알고 있다. 멜라니는 바보니까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아, 제발 하느님, 아무에게도 이 남자의 본심이 들여다 보이지 않기를. 스칼렛은 불안에 떨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그녀가 찰스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인가? 물론 이 남자는 신사가 아니다. 신사가 아니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신사가 아닌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니까. 얼굴을 들여다보니 그는 사뭇 사람을 바보 취급하며 동정하는 척 입을 굳게 다물고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뭔가 그녀의 성미를 건드는 것이 있었다. 견딜 수 없는 혐오감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힘껏 부채를 뺏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가시도친투로 쏘아붙였다. 머리카락이 산산이 흩어지도록 열심히 붙여주시지 않아도 돼요. 어머, 스칼렛, 무슨 말을 그렇게. 버틀러 선장님, 용서하세요. 언니는 돌아가신 찰스 오빠의 이름만 들으면 언제나 이렇게 흥분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오늘 밤 역시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는 아직 상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정말 괴로울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흥겹게 음악까지 있는데 가엾게도. 잘합니다. 그는 짐짓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멜라니를 향해 탐색하는 듯한 눈초리로 그녀의 상냥하고 수심 어린 눈 속을 보자 그의 표정은 바뀌었다. 마지못한 것이긴 했지만 존경과 동정이 그 검은 얼굴에 나타났다. 당신은 용감한 분이시군요, 윌크스 부인. 내 말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군. 스칼렛은 붕괴했다. 멜라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가볍게 웃고 대답했다.
그러지 않아요, 버틀러 선장님. 병원 위원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릴 이 매점에 끌어내게 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된 마지막 순간에 가서 네? 베개님 말씀인가요? 이쪽에 길을 수놓은 예쁜 것이 있어요. 그녀는 카운터 앞에 나타난 새 기병을 향해 돌아섰다. 잠시 멜라니는 버틀러 선장이 참 친절한 신사라고 생각했다. 스칼렛은 부채질을 하며 꼼짝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을 들 기운도 없고 다만 버틀러 선장이 그의 일터인 배의 갑판으로 한시바삐 돌아가 주었으면 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었다. 부군께선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까? 네, 이럭저럭 1년이 돼요. 에온이란 말씀이군요. 스칼렛은 에온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말투에 미끼로 남을 올그려는 뜻이 있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은 길었습니까? 이런 걸 자주 묻는 건 실례입니다만 전 여길 오래 떠나 있어서요. 2달이었어요. 스칼렛은 마지못하여 대답했다. 그래도 역시 비극이군요. 무척 태연스런 말투였다. 아, 속상해. 그녀는 부하가 치밀었다. 만일 다른 남자였다면 간단히 턱짓 하나로 나가달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는 애슐리와의 일도 알고 있고 게다가 내가 찰스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녀는 말없이 여전히 부채에 눈길을 떨구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처음으로 사교적인 자리에 나오셨겠군요. 이상하게 생각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녀는 급히 변명했다. 하지만 이 매점을 담당했던 맥로어덱 따님들이 벼랑간 멀리 여행을 떠나 달리 대신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그래서 멜라니와 제가 대의를 위해선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죠. 어머, 이건 엘식 부인이 한 말인데. 그러나 부인의 입에서 나왔을 때와는 그 느낌이 달랐다. 격한 말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싶었지만 그녀는 꿀꺽 삼켰다. 무슨 말을 듣든 여기에 나온 건 대의 같은 것 때문이 아니고 집에 틀어박혀 있기가 지긋지긋해서였기 때문이다. 전 언제나 생각합니다만 그는 명상적인 투로 말했다. 미망인의 인생을 상복 속에 가두고 일상의 즐거움을 금하는 거상제도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서티, 즉 아내의 순사와 마찬가지로 야만입니다. 세티? 그가 웃었으므로 그녀는 자기의 무식에 낯을 불켰다.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싫었다. 인도에선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지 않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아내는 반드시 그 화장하는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남편의 유해와 함께 태워지죠. 어머, 끔찍해라.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경찰은 그렇게 해도 아무 간섭도 안 나요? 물론 안 하죠. 스스로 함께 타 죽지 않은 아내는 사회적으로 추방됩니다. 힌두교의 훌륭한 부인들은 지체 있는 집안의 부인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척당하고 마는 거죠. 만일 당신이 빨간 옷을 입고서 경쾌한 릴춤을 앞장서서 춘다면 저 구석자리에 대기하고 있는 훌륭한 부인들이 당신을 비난할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미망인을 산채로 묻는 우리 이 자랑스런 남부의 풍습보다는 힌두교도의 순사한 아내 쪽이 차라리 인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제가 산채로 묻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참,
부인네들은 어째서 그렇게 자기가 묶인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 당신은 힌두교들의 풍습이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가령 남부동맹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밤 이곳에 나올 용기가 있었을까요? 이런 종류의 토론이 되면 언제나 스칼렛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그의 말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만큼 그녀의 머리는 더욱 어지러웠다. 그렇지만 지금이야말로 상대를 찍소리 못하게 해줄 기회였다. 물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온다면 그야말로 죽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또 마치 제가 남편에게 사랑이 없었던 것처럼. 그의 눈은 야릇한 흥미를 띠고 그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때문에 그녀는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어졌다. 이 남자는 그녀가 찰스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녀가 착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척해도 이 남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신사라면 이를테면 숙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믿는 척할 텐데, 그게 남부의 기사도인 것이다. 신사는 언제나 신사도를 지키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응대를 하며 숙녀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신사도 같은 건 염두에도 두지 않고 분명히 뭔가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하며 재미있어 하고 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지독한 분이군요. 그녀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눈을 감아버렸다. 그는 카운터 위로 몸을 내밀고 에서니엄 극장에 가끔 등장하는 악당을 흉내내어 숨결이 닿을 만큼 그녀의 귀에 입을 바싹 갖다 대고 소곤소곤 속삭였다. 두려워 말지어다. 아름다운 여인이시여. 그대의 죄 많은 비밀은 내 가슴 속에 단단히 간직되어 누설될 염려는 없나니. 어머,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녀는 정신없이 속삭였다. 다만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말했을 뿐이요. 어떻게 말하면 만족하실까? 내 것이 되라. 아름다운 여인이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폭로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소? 그녀는 문득 그의 눈을 보았다. 마치 소년처럼 장난기 가득 찬 눈빛이었다. 벼랑간 그녀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무척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도 웃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너무 컸으므로 구석에 있던 몇몇의 시중드는 부인들이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찰스 해밀턴의 미망인이 생판 낯선 사나이와 꺼리낌 없이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마를 맞대고 소곤소곤 비난하기 시작했다. 북이 울리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고 외쳤다. 미드 박사가 연주대 위로 올라가 두 손을 들어 조용히 해주기를 청한 다음 인사말을 시작했다. 경애하는 부인들의 불굴의 애국적 지성 넘친 노력에 의하여 이 바자를 재정적 성공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살풍경한 회장을 아름다운 녹색 나무 그늘로 또 보시다시피 가련한 장미꽃송이라 할 아가씨들에게 어울리는 꽃동산을 꾸며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부인들께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 그 손재주에서도 최선의 것을 주셨는데
매점에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은 전부 우리 사랑하는 남부 부인들의 고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아름다움도 한층 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서보다 더욱 큰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스칼렛 옆에서 카운터에 아무렇게나 기대 서 있던 레트 버틀러가 그때 생각난 듯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젠체하는 염소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스칼렛은 애틀란타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시민에 대한 이 불경스러운 말에 놀라 나무라듯 레트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희끗희끗한 턱수염을 맹렬히 흔들어대고 있는 박사가 확실히 염소를 닮았다고 생각하자 참을 수 없이 우스웠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원위원회 부인들께선 차가운 손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환자의 이마를 식혀주고 대의를 위한 가장 용감한 싸움터에서 부상한 우리 용사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내긴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꼽진 않겠습니다만 의료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과거 1년간에 걸쳐 봉쇄 돌파에 대성공을 거두고 더구나 이제부터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봉쇄선을 돌파하려 하고 계신 대담한 선장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레트 버틀러 선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시에 호명된 것이었지만 봉쇄 밀수꾼인 버틀러는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했다. 스칼렛은 그의 지나친 정중함을 보고 분석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그의 경멸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렇듯 지나치게 정중한 인사로 나타난 것일까? 그가 머리를 숙이자 환성이 터졌다. 구석에 있던 부인들은 목을 빼고 그를 보았다. 그렇구나. 찰스 해밀턴의 미망인과 시시덕거리는 사나이가 저자로구나. 찰스가 죽은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많은 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거두어드리고자 합니다. 박사는 계속했다. 나도 희생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우리 용사 여러분이 바치고 계신 희생에 비하면 참으로 작은 것이고 일소에 붙일 만큼 아주 작은 것입니다. 승려 여러분, 나는 당신들의 장신구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는 것이 나일까요? 아닙니다. 남부동맹이 바라는 것입니다. 남부동맹이 바라는 이상 어느 분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실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부드러운 손목에 빛나는 보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희생은 인도의 황금과 보석 전부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금은 녹이고 보석은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약품 및 기타 의료품 구입에 충당될 것입니다. 숙녀 여러분, 이제부터 용감한 상위용사 두 분이 여러분들 사이를 바구니를 들고 다닐 것이니 그의 연설 마지막 구절은 요란한 박수갈채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스칼렛은 상복을 입고 와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 덕분에 소중한 귀걸이도, 로빌라드 집안의 할머니에게서 받은 무거운 금사슬줄도,
금에 까만 에나멜로 세공한 팔찌도 석류석 브로치도 몸에 장식하고 오지 않은 것이다. 몸집이 작은 주하부 병사가 부상당하지 않은 팔에 떡갈나무 가지로 만든 바구니를 들고 군중 속을 돌아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부인들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웃으면서 열이에 불타 팔찌를 잡아당기거나 살을 뚫은 구멍에서 귀걸이를 떼내어 일부러 아픈 신용을 하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목걸이에 단단한 고리를 서로 벗겨주기도 하고 가슴에서 브로치를 떼고 있었다. 딱딱한 금속이 쉴 새 없이 작은 소리를 내고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것을 뗄 테니까. 네, 이걸. 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메이벨 메리웨더는 팔꿈치 위와 아래에 낀 한 쌍의 아름다운 팔찌를 뽑고 있었다. 페니 엘싱은 엄마, 나도 내도 괜찮지요? 소리를 치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커다란 금반집대에 자잘한 진주가 박힌 머리 장식을 빼고 있었다. 바구니에 물건이 헌납될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땅딸보 주하부 병사가 드디어 매점앞까지 왔다. 바구니를 무겁게 들고 레트 버틀러 옆을 지나려고 했을 때 훌륭한 황금 담배 케이스가 아무렇게나 바구니 속에 던져졌다. 주하부 병사는 스칼렛 앞까지 와서 바구니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두 손을 벌리고 고개를 저으며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여기 와 있는 사람 가운데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것은 그녀뿐이었으므로 몹시 난처해진 그녀는 문득 큼직한 황금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착잡한 심정으로 찰스의 얼굴을, 그가 그걸 자기 손가락에 끼워 주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던가 생각해내려고 했다. 그러나 기억은 희미했다.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갑자기 짜증이 치밀었고 다시금 흐릿해졌다. 찰스.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인생을 끝나게 하고 이 젊은 몸을 노인처럼 만들고만 사나이가 아닌가. 순간 잡아채듯이 반지를 움켜 뽑으려고 했지만 좀처럼 빠지질 않았다. 주하부 병사가 멜라니 쪽으로 가려고 했다. 기다려요. 스칼렛은 소리 질렀다. 바칠 것이 있어요. 반지가 가까스로 뽑혔다. 사슬, 시계, 반지, 장식핀, 팔찌 따위가 수북이 쌓여있는 바구니 속에 던지려는데 문득 레트 버틀러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입가를 잔뜩 일그러뜨리듯 조롱하듯 웃고 있었다. 마치 그에게 도전이라도 하듯 그녀는 헌납품 더미 위에 반지를 던져 넣었다. 어머, 스칼렛. 멜라니가 그녀의 팔을 움켜잡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눈은 사랑과 긍지로 불타고 있었다. 용감해요. 정말 용감해요. 기다려주세요, 피칼중이. 저도 바칠 것이 있어요. 그녀도 자기의 결혼 반지를 뽑으려 했다. 그 반지는 애슐리가 끼워준 뒤로 한 번도 뽑은 일이 없다는 걸 스칼렛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스칼렛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멜라니는 간신히 반지를 뽑자 작은 손에 잠깐 꼭 쥐어보고 나서 수북이 쌓인 장신구 위에 살며시 얹었다. 두 사람은 그대로 구석에 모여있는 노부인들 쪽으로 돌아가는 주하부 병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스칼렛은 도전적인 표정이었고 멜라니는 울래도 울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표정이었다. 그 어느 쪽의 표정도 옆에 서 있던 버틀러는 놓치지 않았다.